한국 온돌! 그딴 기술로 몽골을 바꾸겠다고? 몽골은 우리 없이 못 산다. 중국 대사관이 몽골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입니다. 몽골 전역 50만 가구에 최신형 전기 난방을 무상 설치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조건은 하나. 향후 20년간 중국 전력을 쓰고 한국 온도를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국민 82%가 거부했습니다. 8조 원을 걷어차고 형제의 나라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하 35도 게르에서 시작된 기적,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입니다. 몽골에서 태어나 한국 충북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29살 청년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의 검은 손가락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거쳐 차로 4시간을 달렸어요. 몽골 중부 초원지대의 작은 마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을 찌르는 칼바람이 숨을 먹게 했습니다. 영하 35도였죠. 할머니의 게르는 마을 외곽 언덕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석탄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어요. 게르 중앙의 난로에서 겨우 3덩이의 석탄이 타고 있었고 온도계는 섭씨 10도를 가리켰습니다. 난로에서 1m만 떨어져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78이셨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입은 채 난로 옆에 웅크리고 계셨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지만 손을 내미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가 검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지난 12월 한겨울에 석탄이 떨어졌다고요. 마을까지 석탄을 사러 가려면 2시간이 걸렸는데 할머니는 돈이 아까워 사흘을 버티셨답니다. 그 사흘 동안 게르 안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죠. 결국 동상이 왔고 병원비로 30만 투그릭이 나갔습니다. 우리 돈 12만 원, 할머니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어요. 저는 난로를 들여다봤습니다. 석탄 3덩이가 간신히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덩이를 태워야 게르 안온도를 15도로 유지할 수 있는데 석탄 한 자루에 2만 투그릭이라 한 달이면 60만 투그릭이 든다고요. 할머니 생활비가 20만 투그릭인데 난방비가 3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에 5덩이만 태우셨어요. 밤이 되면 불이 꺼지고 게르 안은 영하 5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입은 채로 잠을 청했죠. 몇 년을 그렇게 버텼고 결국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온돌이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000년 전 고려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사용된 기술이며 연료 효율이 일반 난로보다 3배 높다고요. 같은 양의 석탄으로 3배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할머니 게르에 온도를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석탄 5덩이로도 게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통 온돌은 고정식 건물에만 가능했어요. 게르는 이동식 가옥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새벽 3시쯤 추위에 깼어요. 게르 안은 영하 8도였고 할머니는 외투 위에 담요 2장을 더 덮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몸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수님께 연락드리겠다고. 게르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온돌을 만들어야겠다고요. 할머니가 그리고 이 마을 모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침에 할머니는 석탄 2덩이만 넣으셨어요. 어제보다 하나 더 줄인 거였죠.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겠다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야,
내가 건강하게 공부하는 게 할머니한텐 최고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진짜 따뜻함이라는 걸요. 저는 할머니의 검은 손가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시는 얼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은사님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실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검게 변한 손가락 사진이었죠. 교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바트군, 우리가 뭔가 해야겠네요. 교수님은 전화를 한 통 거셨습니다. 상대는 NGO 단체 따뜻한 아시아의 박민준 대표였어요. 박 대표는 지난 10년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의 태양광 온도를 보급해온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상황을 설명하자 박 대표는 즉시 답했습니다. 다음 달 몽골로 가겠다고요. 2024년 3월 따뜻한 아시아팀 6명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준 대표, 온돌 기술자 3명, 태양광 전문가 1명, 그리고 통역을 맡은 저까지요. 저희는 할머니 마을로 향했습니다. 트럭에는 이동식 온돌 시스템 한 세트가 실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0명쯤 됐을까요?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게르 바닥을 뜯어내고 뭔가를 깔기 시작했으니까요.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셨습니다. 설치는 6시간 걸렸습니다. 먼저 게르 바닥에 단열재를 깔았어요. 그 위에 온돌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배치했습니다. 파이프 안으로 뜨거운 물이 순환하는 구조였죠. 열어는 게르 밖에 설치한 소형 보일러였어요. 석탄이나 장작을 태우면 물이 데워지고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돌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난로는 공기를 데우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운다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은 공기보다 훨씬 오래 유지되고 게르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같은 양의 석탄으로 3배 더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해가 지고 설치가 끝났습니다. 기술자가 보일러에 석탄 3덩이를 넣고 불을 붙였어요. 1시간 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르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딛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따뜻하다고, 정말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죠. 2시간 뒤 온도계는 섭씨 20도를 가리켰습니다. 3시간 뒤엔 25도까지 올라갔어요. 게르 구석구석이 모두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벗으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게르 안에서 외투를 벗은 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할머니 게르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영하 35도 게르가 25도로 변했다고, 한국의 천년 기술 온돌이 할머니를 살렸다고요. 영상은 30초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걷는 장면, 온도계가 25도를 가리키는 장면, 할머니가 웃는 장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페이스북 알림이었어요. 댓글이 2,000개, 공유가 5,000번이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죠. 몽골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게르에도 설치해달라고, 이건 기적이라고, 한국에 감사하다고요. 몽골 국영방송 MN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5분짜리 특집 리포트였죠.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몽골 겨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요. 방송이 나간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하루에 2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국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우리 게르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냐고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바트군,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느꼈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뒤 영상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몽골 인구가 330만 명인데 거의 전 국민이 본 거였죠. 댓글은 5만 개를 넘어섰어요. 대부분이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게르에도 설치해주세요. 작년에 폐렴으로 쓰러지셨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입니다. 여기 200가구가 모두 온돌을 원합니다. 석탄값이 너무 비쌉니다. 온돌이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20에서 30대 몽골 청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배워서 설치하면 안 될까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올 사람 모집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건 국민 생존 문제예요. 울란바토르 대학교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 300명이 모여서 온돌 보급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만나러 수도로 갔습니다. 학생회관 대강당에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게 변한 손가락 이야기, 영하 8도에서 잠든 밤 이야기, 그리고 온돌이 가져온 변화를 말했죠.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름은 탱그리, 전기공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온돌을 보급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인데 펀딩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치를 도울게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주일 안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만들고 목표 금액은 5억 투그릭으로 잡자는 거였죠.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온돌 시스템 100세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사흘 뒤, 원망골리어라는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탱그리가 밤을 새워 만들었어요. 메인 화면에는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걷는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하단에는 실시간 기부 현황이 떴죠. 사이트가 열린 지 1시간 만에 1천만 투그릭이 모였습니다. 하루 만에 1억 투그릭을 돌파했어요. 사람들이 5천 투그릭, 1만 투그릭씩 기부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수천 명이 참여했죠. 특이한 건 기부자 댓글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를 위해 1만 투그릭 넣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5천 투그릭밖에 못 넣지만 누군가의 할머니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추위를 못 이기셔서요.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며 10만 투그릭 기부합니다. 저는 댓글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표액 5억 투그릭을 달성한 거죠. 기부자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탱그리가 소리쳤어요. 바트 형,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 원을 모으다니. 박민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바트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한국에서 기술자를 더 데려와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어로 말하는 목소리였죠. 당신이 바트입니까? 온돌 프로젝트를 중단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 3일 뒤 몽골 정부 청사 앞에 검은색 세단 5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차량이었어요.
외교관 8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뒤 몽골 외교부 장관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중국 측은 온돌이 중국 동북 지역의 전통 기술인 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기술을 도용해 몽골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거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캉과 온돌은 완전히 다른 구조였거든요. 캉은 침대 형태의 난방 기구이고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돌은 1000년 전 고려시대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기술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중국 국영신화통신이 장문의 기사를 냈어요. 온돌의 기원이 중국 랴오닝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랴오닝성 박물관에 전시된 난방 유적 사진이 실렸고 중국 역사학자 3명의 인터뷰가 포함됐죠.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온돌은 중국이 발명했고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고요. 따라서 한국이 온돌을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건 역사 왜곡이라는 거였습니다. 기사는 몽골 언론에도 번역돼 퍼졌습니다. SNS에서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 몽골 네티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중국 기술을 훔친 거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 난방장비업체 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들은 몽골 시장에서 20년간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었습니다. 연매출이 2천억 원에 달하는 시장이었죠. 성명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몽골 정부가 한국산 온돌 보급을 허용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몽골에서 철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중국산 난방 시설에 대한 AS도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건물의 60%가 중국산 난방 시스템을 쓰고 있었거든요. AS가 끊기면 수십만 가구가 난방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죠. 몽골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박민준 대표와 함께 정부 청사로 갔어요. 장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어요. 온돌 보급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철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온돌은 명백히 한국 기술이며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역사가 아니라 현실 정치라는 거였어요. 이틀 뒤 몽골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온돌 설치를 임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과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온돌 관련 프로젝트를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5억 투그릭은 동결됐습니다. 100세트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첫 번째 할머니 게르 단 한 곳만 설치된 채로 모든 게 멈춰버린 거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2만 3천 명이 모은 돈이 수많은 할머니들의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탱그리를 비롯한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가 열렸고 200명의 청년들이 모였죠.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그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온돌이 정말 한국 기술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김철수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바트군, 역사는 우리 편이라고. 증거를 찾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를 뒤져보라고. 거기에 고려시대 온돌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2만 3천 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한국국립중앙박물관, 데이터베이스,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논문 DB까지 뒤졌어요. 눈이 충혈됐고 손가락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은 한국에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충북대 건축사 연구팀을 동원해 고려시대 온돌 관련 논문 47편을 찾아내셨어요. 그중 결정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1994년 개성 만월대 궁터에서 발굴된 온돌 유적이었죠. 교수님이 보내주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만월대는 고려 왕궁이었어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사용된 건물이었죠. 발굴 결과 궁전 바닥 전체에 온돌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아궁이에서 연기를 끌어들여 바닥 및 고래를 통과시킨 뒤 굴뚝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었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100년대 전후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 중국이 주장하는 야오닝성 유적보다 200년이나 앞선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자료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된 고려도경이라는 책이었어요. 1123년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고 쓴 기록이었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신기한 난방법을 사용한다고 써 있었어요. 1123년입니다. 900년 전 중국 사신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이었죠. 온돌이 중국 기술이라면 중국 사신이 신기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프레스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였죠. 몽골 주요 언론사 30곳에 보도자료를 보냈고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SNS에 올렸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프레스센터에는 기자 50명이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어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기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고 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만월대 온돌 유적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유적이 900년 전 것이며 탄소 연대 측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죠. 중국이 주장하는 야오닝성 유적보다 200년 앞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도경 원문이었습니다. 1123년 중국 사신이 쓴 기록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시 중국 사람도 고려 온돌을 신기하게 봤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려 온돌 관련 문서가 등재돼 있었어요. 2017년 유네스코가 공식 인정한 자료였죠.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도 비슷한 유적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원조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라고요. 중국의 캉은 침대 형태이고 한국의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를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이 보내준 문서였어요. 2010년 유네스코가 온돌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예비 목록에 등재한 기록이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이미 한국 기술로 인정했다는 증거였죠.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몽골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시청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SNS에는 지지 댓글이 쏟아졌어요. 몽골 네티즌들은 중국의 거짓말에 분노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침묵했습니다. 반박 성명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들도 할 말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몽골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었어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해제하겠다고요. 온돌 프로젝트가 재개된 지 일주일 뒤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정교한 방식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몽골 정부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총리, 재무장관, 에너지부 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갔죠. 그들은 3일간 중국에 머물렀고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60억 달러 규모의 전기 난방 시스템 패키지였습니다. 몽골 전역 50만 가구에 최신형 전기 난방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거였죠. 대신 향후 20년간 전력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설비 유지 보수도 중국 기업에 맡기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몽골 연간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5년간 전기료를 시장가의 70% 수준으로 할인해주겠다고도 했죠. 숫자만 보면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는 고작 100세트 설치에 2억 원이 드는데 중국은 50만 가구를 공짜로 해준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20년 계약이라는 게 걸렸어요. 20년 동안 중국 전력에 의존하게 되면 몽골의 에너지 주권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SNS에 홍보 영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전기 난방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온돌보다 3배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kW 전력으로 온돌은 3시간 난방이 가능하지만 전기 난방기는 9시간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내세웠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물리 법칙상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김철수 교수님께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교수님은 즉시 답하셨습니다. 가짜 데이터라고 실험 조건을 조작한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 측 실험은 밀폐된 2평 공간에서 진행했는데 실제 게르는 10평 이상이라고요. 공간이 다르면 효율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전기 난방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열이 빨리 식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우기 때문에 열이 오래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영상은 이미 500만 조회수를 넘긴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그래픽과 구체적인 숫자에 현혹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몽골 정부 내부에서 친중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60억 달러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민 50만 가구가 무료로 난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여론도 흔들렸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2%가 중국 제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당장 공짜로 난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탱그리를 비롯한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300명이 울란바토르 대학교 광장에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탱그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60억 달러는 공짜가 아니라 20년간의 종속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온도를 포기하고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한 여학생이 이어받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에서 우리 기술로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자존심이라고 말했죠. 학생들은 결의했습니다. 내일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요. 이름은 온돌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 청사 앞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도 합류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원한다고. 2만 3천 명이 모은 돈으로 시작한 이 운동을 중국의 돈으로 끝낼 순 없다고 외쳤습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됐고 시청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몽골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국민이 내려야 한다고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중국의 돈과 우리의 자존심, 무엇이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온돌 독립선언 기자회견 이틀 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였어요. 담당 사무관은 제안했습니다. 몽골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온돌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었거든요.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며 숙식과 교육비는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인원은 20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연수원을 교육장소로 섭외하셨어요. 그곳엔 실습용 온돌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탱그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환호했어요. 학생회 SNS에 모집 공고를 올렸고 하루 만에 지원자 800명이 몰렸습니다. 대학생, 건축기술자, 배관공, 심지어 50대 목수도 지원했죠. 선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귀국 후 최소 2년간 온돌 보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기초 건축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간 면접을 진행했고 최종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인천공항에 몽골 청년 200명이 도착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27세, 남성이 130명, 여성이 70명이었어요. 탱그리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인솔자로 함께 왔습니다. 충북 음성연수원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에 기숙사와 실습장이 갖춰져 있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철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뒤 여러분은 온돌 전문가가 돼서 돌아갈 거라고, 몽골의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 거라고 하셨죠. 교육은 빡셌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론과 실습이 이어졌어요. 첫째 주는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배웠습니다. 연력학, 유체역학, 건축 구조까지 기초부터 다졌죠. 둘째 주부터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연수원 마당에 모형 게르 10개를 설치했어요. 학생들은 20명씩 조를 나눠 직접 온돌을 깔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닥을 파고 단열재를 깔고 파이프를 배치하고 보일러를 연결하는 전 과정을 손수 익혔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파이프를 잘못 연결해서 물이 새는 조도 있었고 보일러 설치 각도를 틀려서 열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 30명이 붙어서 일일이 가르쳐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생들 솜씨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온돌 한 세트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처음엔 이틀이었는데 한 달 뒤엔 하루로 줄었습니다. 탱그리는 가장 빠른 축에 속했어요. 그는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보일러 전기 배선에 특히 능숙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고급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온도를 결합하는 방법, 이동식 게르에 맞춘 경량화 기술, 고장 진단과 수리 방법까지 배웠어요. 한국 기업 LG와 삼성에서도 강사를 보내줬습니다. 교육 중간중간 한국 문화체험도 있었습니다. 서울 경복궁에 가서 조선시대 온돌을 직접 봤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시대 온돌 유적을 관람했죠.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1000년 전 기술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예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료식 날 200명 모두 온돌 기술자 자격증을 받았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 공식 자격증이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몽골 온돌의 주인이라고,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탱그리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시작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8월 20일 200명의 청년이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엔 가족들과 기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에서 배운 온돌 기술로 몽골 전역에 흩어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몽골 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온돌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울란바토르 20개, 다르안 5개, 에르데네트 3개, 나머지 도시들에 각각 12개씩 설립됐죠. 조합원은 기술 연수를 받은 200명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 3,000명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년 안에 5,000가구의 온돌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중국 전기 난방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거였어요.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몽골 전역에서 온돌 설치가 진행됐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부터 시작해서 다르안, 에르데네트, 초이발산까지 확대됐습니다. 설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200명이 핵심 기술자로 활동했고 그들이 다시 현지 인력을 가르쳤어요. 한 명의 기술자가 10명을 교육했고 그 10명이 다시 100명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3개월 만에 온돌 설치 가능 인력이 2,000명으로 늘어났죠. 부품 수급도 현지화됐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파이프와 보일러를 수입했는데 물량이 달렸어요. 그러자 울란바토르의 철강 공장 3곳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요. 한국 기업이 설계도를 제공했고 몽골 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 5,000가구의 온돌이 설치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목표의 50배였어요. 비용은 정부 지원금과 협동조합 자체 펀딩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세트당 설치비가 200만 투그릭이었는데 가정마다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했죠. 할머니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12월에 다시 고향을 찾았어요. 마을 50가구 중 48가구의 온돌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게르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반겨졌어요. 온도계는 23도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검게 변했던 손가락도 치료를 받아 많이 회복되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야,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단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2025년 1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였어요. 그들은 몽골의 온돌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겨울이 혹독한 나라였거든요. 그들은 몽골 온돌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도 비슈케크의 게르촌 주민들이 온돌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몽골의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가 갑자기 주는 나라가 된 거였죠. 산업통상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저를 불렀어요.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온돌 허브를 만들자고 몽골이 중심이 되어 주변국의 기술을 수출하자고 했습니다. 3월에 센트럴 에이저 ONDOL 허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본부는 울란바토르에 두고 한국과 몽골이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29살에 국제기구 대표가 된 거였죠.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온돌 설치 기술자 5,000명, 부품 제조 공장 노동자 3,000명, 유지보수 인력 2,000명이 생겼어요. 여기에 영업, 물류, 행정 인력까지 합치면 총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중국 난방 시스템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24년 초 70%였던 점유율이 2025년 중반엔 15%로 줄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60억 달러 제한을 철회했고 몽골 시장에서 조용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장을 갔습니다. 몽골 기술자 50명과 함께였어요. 그곳에서 첫 온돌 설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청년 100명이 몽골 기술자들에게 배우고 있었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도 팀을 파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몽골 온돌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년 결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몽골 전역 5만 가구의 온돌이 설치됐고 카자흐스탄 3천 가구, 키르기스스탄 1천 가구가 추가됐어요. 총 5만 4천 가구, 약 20만 명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양을 치고 계셨습니다. 영하 30도였지만 게르안은 여전히 따뜻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바트야,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라고요. 2만 3천 명이 모은 돈, 200명의 청년이 배운 기술, 10만 명이 일군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탱그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교육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야. 중앙아시아를 넘어 더 많은 곳으로 가야 해.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준 기술이 이제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먼 곳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추위에 떠는 모든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